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ECS ECR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하기란 제목으로 AWS 월간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고요.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정색으로 보이게 되고, 질문자 본인에게만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특히 도커 컨테이너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잘 어울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와 아마존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ECS, ECR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아마존닷컴의 마이크로 서비스 맵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공유가 됐던 내용이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하나하나를 구별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저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얽히고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렇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고려 사항들 혹은 이제 구성 요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저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혹은 이제 서비스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쿼리하고 뭐 이런 환경들이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볼게요. 마틴 파울러의 정의인데요.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들이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를 가져가기보다는 그 모놀리틱한 아키텍처에서 독립된 서비스로 운영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독립된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독립된다는 거는 데이터 스토리지도 별도로 가져가고 그리고 개발 파이프라인도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겹치지 않고 독립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무관하게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계속 개선될 수 있는 독립된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작은 서비스들로 나누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로 나뉘어졌을 때 그 서비스들과 통신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이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거예요. 과거 저희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던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프로토콜, SOAP 뭐 이런 프로토콜들이 별도로 있기도 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HTTP 리소스 API입니다. 즉 RESTful API가 가장 많이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서로 통신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많은 서비스들이.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서비스들은 어, 독립된 독립된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포 파이프라인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패러렐하게 각각의 서비스 팀이 자기 자신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는 혹은 이제 개선이 되는 진화가 되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관리되는 요소는 최소화해서 가져가는 이런 분산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 사실 마틴 파울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로 비교를 해보면 모놀리틱과 마이크로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과 독립된 서비스로 구성하는 것. 사실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하면서 공통된 요소들을 계속 재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된다는 것은 전체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연관성을 가지고 간다는 제약이 따르거든요.
여러 컴포넌트들이 서로 동일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즉 그 라이브러리가 뭔가 업데이트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모든 서비스 구성 요소들, 하나의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로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이런 디펜던시를 가져간다는 게 사실은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어려운 점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서비스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디펜던시를 줄여갈 수 있고요. 조직적으로 보면 어, 이전에 그 모놀리틱한 환경을 운영하는 운영팀 혹은 이제 개발팀들의 모습을 보면 개발팀과 운영팀은 일단 확실히 분리가 돼 있고 운영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별로 구성된 팀들이 따로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팀, 혹은 미들웨어를 관리하는 팀, 서버를 관리하는 팀, 보안을 관리하는 팀, 계정을 관리하는 팀, 이게 서로 다 다른 팀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변경을 수행할 때마다 각각의 팀들의 다 리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비효율적인 구성이 나오게 되고요. 비효율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어,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 하나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이제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는 하나의 서비스 팀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팀이 좀 더 비즈니스 중심의 비즈니스 팀과 가까운 쪽에서 고객의 요건을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요건을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전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여러 기능, 보안이라든지 인프라 관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기능들이 하나로 섞여 있는 이런 서비스 단위 팀으로 구성이 되게 돼서 훨씬 더 빠른 어, 그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요. 흔히 이제 모놀리틱한 환경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차세대라는 용어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즈니스 요건, 새로 나오는 비즈니스 요건이나 고객들의 요구 사항들을 현재의 모놀리틱한 플랫폼에서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 새로운 기능들을 어, 이 전체 모놀리틱한 플랫폼을 개선한 이후로 미루는 거죠, 일정을. 그렇게 빚이 쌓여가는, 즉 기술적인 빚, 테크니컬 데트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차세대라는 걸 하게 되죠. 한번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이렇게 뭐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차세대가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차세대를 통해서 플랫폼, 모놀리틱한 플랫폼 전체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이제 방법론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크니컬 데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기능들이 필요하면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전체 환경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위 소문 없이 끊임없이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차세대와 같은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항상 최선으로 유지되는 고객의 비즈니스 요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론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배포 속도나 병렬 배포를 통해서 어, 훨씬 더 효율적인 변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포 방법론도 훨씬 다양한 방법론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많이들 이야기되는 블루그린 배포라든지 아니면은 까나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데브옵스 팀 하에서 통합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 결국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아는 하나의 서비스 팀이 빠르게 그 서비스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확장성과 가용성이 서비스 레벨에서 생각되는, 즉 모놀리틱한 전체 환경에서 확장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전형적인 3티어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했을 때 와스 안에 모든 비즈니스 요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즈니스 요건들, 여러 비즈니스 요건들이 섞여 있는 그 와스를 가지고 확장성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확장성의 하나의 단위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그만큼 확장성을 가져갈 때 디펜던시라든지 혹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손해를 볼 가능성 혹은 이제 여지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확장성의 단위가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처럼 작아지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친구, 정말 확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분리해서 각각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비즈니스 도메인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린 사이클, 흔히 얘기하는 빠르게 비즈니스 요건을 수용해가는 서비스의 그런 사이클과 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공통 요소들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전엔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뉘면서 서비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환경입니다. 즉 서비스를 어떤 공간에 등록하고 혹은 이제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제거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를 관리할 수 있는, 즉 서비스의 헬티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그 어떤 포트로 어떤 뭐 IP나 혹은 네임을 통해서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해지고요.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버전, 그리고 서비스별 캐시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공통 요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배포 환경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공통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은 뭐 어떤 것들인가? 앞에서 이미 대부분 논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탄력적이어야 되고 장애를 견딜 수 있는 가용성이 굉장히 높은 설계가 되어야 되고, 다른 서비스들과 독립적이어야 되고 작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작게 유지가 될수록 훨씬 더 변경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서비스 아우티지에 대한 임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이 있고요. 그 고객이 들어와서 실제 서비스와 연동하는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 안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API들이 사용이 되겠죠. 사용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지 등록하고 검색하고 이런 디스커버리 환경이 필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API들 혹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구성되기 위한 구성되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운영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컴퓨팅 자원 혹은 이제 그 여러 스토리지까지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자원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사용하는 액세스 패턴에 맞는 데이터 스토어가 필요해집니다. 즉 RDBMS라든지 노스QL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키밸류 스토어라든지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스토어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통된 요소로서 버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스, 컨테이너가 사용이 된다면 컨테이너의 이미지, 아니면 소스 코드가 배포되는 공간이라면 소스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스 코드들 혹은 이제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배포할 수 있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들의 AWS 서비스 혹은 이제 파트너 솔루션들을 매핑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객이 직접 들어오는 API 게이트웨이, 굉장히 스케일러블 해야 되고 유연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 API 게이트웨이로서 AWS API 게이트웨이나 경우에 따라서 기능적인 요건이나 다른 관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서드 파티의 저희 파트너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ELB를 활용한다든지 DNS를 직접 활용한다든지, 물론 AWS 라우트 53의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콘솔이나 주키퍼, etcd 이런 나와 있는 오픈소스 및 상용 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당연히 이제 AWS 람다나 일라스틱 빈스톡들을 등의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이야기가 될 아마존 ECS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도메인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액세스 패턴에 맞는 데이터 스토어들, 노스QL 데이터베이스, 다이나모DB 같은 노스QL 데이터베이스, RDS와 같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혹은 파트너 솔루션들, 몽고DB나 카산드라와 같은 저희 이제 파트너 제품들 혹은 이제 오픈소스 제품들 이런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AWS의 코드 시리즈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드 파이프라인, 전체적인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코드를 빌드하고 뭐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는 AWS 코드 빌드라든지 아니면 뭐 EC2 인스턴스나 뭐 어느 뭐 일라스틱 빈스톡이나 이런 쪽의 코드를 디플로이 할 수 있는 AWS 코드 디플로이 AWS 코드스타와 같은 어, 전체를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툴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AWS X-Ray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스 코드나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관리하기 위한 레파지토리로서 Git나 AWS 코드 커밋과 같은 Git 컴패터블한 레파지토리 혹은 아마존 ECR 같은 컨테이너 레파지토리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커를 비롯한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혹은 이제 컨테이너들이 왜 마이크로 서비스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로 서비스와 도커 컨테이너가 지금 아래쪽에 서로 이제 화살표 양쪽에 있는 그 특성들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즉 도커 컨테이너도 작게 유지되어야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도 또 작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죠. 배포에 대한 부분, 스케일 업다운에 대한 부분, 서비스 간의 종속성,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종속성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도커 컨테이너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잘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 나온 고객의 실제 예는 캐피털 원의 예인데요. 캐피털 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자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분리해내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인프라스트럭처 뭐 클라우드의 EC2 인스턴스라든지 이런 데 종속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위해서 도커를 도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들을 컨테이너화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뭐 도커를 통해서 과거에는 수분 아마도 EC2 인스턴스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분 여러 시간 여러 날 이건 하드웨어 그 온프렘에서 운영되는 하드웨어가 되겠죠. 들이 걸리던 배포를 수초 만에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그 개발 환경, QA 환경, 그다음에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처음 다가오는 어려움은 도커 컨테이너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그 수가 어려움이 되겠죠. 정말 많은 수 혹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되는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의 수도 늘어나고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한 버전에 대한 그런 변경을 관리하는 것들도 필요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돼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던 배포 파이프라인이나 디스커버리,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먼저 그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은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도커 컨테이너를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만들고
그 도커 컨테이너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컨테이너들을 안정성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AWS 위에서 운영이 된다면 서로 다른 에이지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들이 분배가 되는 배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다 직접 개발을 한다고 하면 만만치 않겠죠. 물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그 컨테이너를 인프라스트럭처와 무관하게 운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컨테이너도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AWS 용어로 하면 EC2 위에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그 서버들이 현재 컨테이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앞으로 더 분배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현재 스테터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자원 분배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툴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인하우스에서 개발하신다면 개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또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로드 밸런서와의 연결, 가용성이라든지 확장성을 위해서 로드 밸런서와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지 레파지토리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많은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될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나 아마존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 툴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많이 알려진 도커 스웜이나 쿠베르네티스도 제가 이 장표에서 지금 드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는 AWS에서 배포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C2 컨테이너 서비스, 즉 ECS와 ECR이 고객분들한테 주는 밸류도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C2 컨테이너 서비스나 ECR, 즉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거기 보시면 각 두 개의 블로그 포스트에 날짜도 나와 있는데 10월 5일 날 한국에 ECS가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기다려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이면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죠. 연휴 기간 동안 저희한테 이제 선물이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ECS와 ECR 전부 지금은 서울 리전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CS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컨테이너 운영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뒤에서 ECS에 대한 구조 혹은 이제 ECS가 만들어져 있는 여러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돌 수 있는 컴퓨팅 자원들에 대한 현재 스테터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키밸류 스토어가 필요하고 그 키밸류 스토어를 굉장히 가용성이 높게 운영하는 방법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쿠베르네티스나 도커 스웜을 사용을 한다면 AWS 내에서 따로 아키텍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ECS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이 전부 AWS가 매니징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그 가용성이나 확장성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매니지드 서비스다. 그리고 모든 규모의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다. 즉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아까 뭐 다른 오케스트레이터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컨테이너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키밸류 스토어의 사이즈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API 서비스를 하는 그 환경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ECS는 이미 모든 고객들한테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컨테이너 배치 기능 뒤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AWS의 리소스들 혹은 AWS의 특성, 즉 AG로 구분되어 있는 저희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성들을 활용해서 컨테이너들을 배치할 수 있고요. AWS에서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있고, 뭐 AWS의 일반적인 그 접근 방법, CLI나 혹은 이제 뭐 SDK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들 혹은 이제 아마존 ECS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S는 클러스터란 개념으로 관리가 됩니다. 클러스터라는 거는 실제 컨테이너들이 들어가서 수행될 EC2 인스턴스들을 이야기합니다. 함대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EC2 인스턴스의 플릿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뭐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뭐 몇 개 정도 배포를 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징이 나올 텐데요. EC2 인스턴스 5개 정도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러면 EC2 인스턴스 5개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EC2가 늘 가지고 있는 특성,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해서 우리가 더 많은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야 될 때 그 ECS 클러스터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의 개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CS 안에서는 하나하나 그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운영돼야 되는 작업들이 태스크라는 작업이라는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작업이라는 거를 그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되고, 그 작업을 정의하기 위한 태스크 데피니션, 작업 정의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 작업 정의 안에는 이 작업은 어떤 컨테이너들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 작업은 어떤 환경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스토리지는 어떤 스토리지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정의들을 하게 되죠. 그 정의들을 통해서 작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은 실제로 스케줄링 될 수 있는 ECS의 스케줄링 단위, 컨테이너 작업, 컨테이너로 구성된 그런 스케줄링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관리 엔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클러스터 EC2 인스턴스처럼 클러스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의 상태, 그리고 현재 작업들이 배포되어 있는 상태, 남아있는 자원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클러스터 관리 엔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케줄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그 서비스 형태라고 하면 롱러닝하는 하나의 이제 데몬 형태죠. 데몬 형태로 운영되는 환경인지, 아니면 배치 형태로 컨테이너가 배포가 돼서 쭉 수행을 하고 끝나면 되는 건지, 이런 다양한 스케줄링을 제공하는 스케줄러, 혹은 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커스텀하게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죠. EC2 인스턴스와 그 매니저, 클러스터 관리 엔진, 관리 매니저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ECS 클러스터 안에 있는 각 EC2 인스턴스마다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ECS 에이전트,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3개의 EC2 인스턴스가 2개의 어베일러블리티 존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AG1에는 2개의 EC2 인스턴스가 있고, AG2에는 하나의 EC2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즉, 이 3개의 EC2 인스턴스가 ECS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 그 도커 타스크, ECS의 타스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서로 같은 태스크인지 서로 다른 타스크인지 여기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각각의 ECS 클러스터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들에서 타스크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러스터 관리 엔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엔진, 관리 엔진은 현재 이 ECS 클러스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이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엔진에 등록이 되고, 지금 설명드릴 ECS 에이전트와 연결이 돼서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클러스터 정보들이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엔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ECS 에이전트는 컨테이너 형태로 각각의 EC2 인스턴스에 배포가 되고요. 그 ECS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엔진과 통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클러스터 인스턴스, 클러스터에 사용될 EC2 인스턴스들은 저희가 미리 옵티마이즈 해둔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ECS 에이전트라든지 여러 가지 클러스터에 대한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클러스터 ECS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AM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AMI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좀 더 크게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잠깐 보셨던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고요. 클러스터 관리 혹은 이제 운영 서비스가 있고 그 밑에 키밸류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키밸류 스토어는 사실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현재의 각각의 클러스터 상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밸류 스토어죠. 당연히 저 키밸류 스토어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되겠죠.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ECS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클러스터 운영 오케스트레이터 툴을 활용을 하신다면 그 툴에서 이런 안정적인 키밸류 스토어라든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스케일러블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 위에 있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서비스 위에서 실제 인스턴스들과 동작한 ECS 클러스터 안에 있는 실제 ECS 인스턴스들이나 혹은 ECS 에이전트 혹은 컨테이너들과 통신할 수 있는 API 통신을 하는 그런 프론트엔드로서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API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CS 에이전트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태스크가 특정한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배포가 됐을 때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는 특정 태스크가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나 CPU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에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ECS 에이전트의 몫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블록스라는 저희 이제 커스텀 스케줄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밑에 있는 ECS의 공통 서비스,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API, 키밸류 스토어, 혹은 이제 이벤트 스트림이나 플레이스먼트 엔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커스텀한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픈 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 블록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스를 통해서 커스텀 스케줄러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마 데몬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러가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사실 더 나아간다면 다른 오케스트레이터 툴들이 이런 ECS가 제공하는 API들을 활용해서 ECS와 연동하는 그런 스케줄러들을 개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ECS의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본 부분은 ECS 클러스터의 관리 플랫폼이죠.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보셨고요. 이제 작업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작업 정의를 통해서 실제로 ECS 클러스터에서 스케줄링 되는 타스크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작업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에 대한 정의와 볼륨에 대한 정의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정의는 당연히 컨테이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콘솔 화면인데요. 컨테이너를 애드하는 버튼을 눌러서 왼쪽 어두운 화면에 있는 애드 컨테이너 버튼을 지금 누르신 거죠. 애드 컨테이너 버튼을 눌러서 그 새로운 창을 위에 띄우셨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 이름을 주고 그다음에 이미지, 레파지토리 URL이나 뭐 뒤에서 사용할 ECR에 대한 URL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셔서 컨테이너 어떤 이미지가 사용이 될 건지 정의를 하시고 이 컨테이너에서 맥시멈으로 사용할 메모리의 사이즈 그리고
포트에 대한 매핑 이런 기본적인 그 정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어드밴스드 컨테이너 컨피규레이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지 사용할 CPU 유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혹은 이런 정의 자체를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이슨으로 정의를 하시게 되면 장점이 자동화된 클러스터에 대한 배포라든지 새로운 ECS 클러스터를 빠르게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즉 테스트 환경을 구성을 할 때,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나 컨테이너 정의를 통해서 태스크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만드셨어요. 그럼 그 정의를 가지고 실제 태스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치 클래스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드는 이런 개념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서 그 태스크를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어요. 스케줄링을 한다는 것은 특정 EC2 인스턴스 혹은 ECS 클러스터 풀에 정해진 배치 방법으로 배치를 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네. 그래서 태스크라는 것은 ECS 클러스터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되고요. 관련 있는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들의 모임, 즉 하나의 타스크는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묶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태스크를 정의를 할 때 이 태스크가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의미를 한다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사용할 어, 그 컴퓨팅 일종의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 그 컨테이너들을 하나로 묶어서 태스크로 만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로그를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분들도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태스크를 ECS 클러스터에 속하는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과정 이게 스케줄링이 되겠죠. 근데 이런 그 태스크를 실제로 스케줄링을 해서 ECS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인스턴스로 배포를 할 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배포 방법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배치라는 방법이 있죠. 배치라는 방법은 한번 그 컨테이너에서 수행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뭐 UHD라든지 4K 이런 영상에 대한 어, 가공 뭐 이런 이제 요청들이 많으니까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4K의 이 큰 영상을 잘게 쪼개서 나눠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영상 포맷으로 바꿔서 나중에 합치겠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는 일단 앞에서 영상을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갠 그 영상들 각각을 소스로 해서 실제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그 변환해야 될 파일을 받아서 변환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쓰고 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됩니다. 계속 떠서 뭔가 새로운 요청을 받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그런 형태가 이제 배치 형태의 스케줄링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서비스 형태의 스케줄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 떠 있으면서 특정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 즉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에 RESTful API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받고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서비스는 작업 정의, 태스크 데피니션이죠. 태스크 데피니션과 우리가 원하는 작업 개수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내에서 서비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게 좀 이 말만 놓고 보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배포를 하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에이지에 각각 두 개씩의 컨테이너를 배포하겠다. 즉, 네 개죠. 이 네 개가 디자이어드다. 물론 오토 스케일링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네 개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특정한 태스크의 개수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설정한 작업 개수로 컨테이너 이상 시 자동 복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개의 컨테이너가 2개의 가용 영역으로 펼쳐져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중 특정한 개수, 뭐 1개나 2개의 컨테이너들의 문제가 생겨서 이 컨테이너들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 성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4개의 컨테이너, 그게 디자이어드 컨테이너 수라면 그만큼을 다시 살려주는 거죠. 그런 자동 복구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부하 분산 설정도 가능하고 오토 스케일링 설정도 가능해집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서비스에 대한 스크린샷인데요.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지금 이미 이제 정의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세 개의 서비스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가 사용할 태스크 데피니션, 작업 정의는 뭐 저런 거고 cats, dogs 각각 버전 1 뭐 이런 것들이고 desired task는 2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저 타스크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두 개의 태스크를 띄우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콘솔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서비스를 컨피규어 하는 거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태스크 데피니션을 쓸 건지, 그리고 배포는 어떤 클러스터, ECS 클러스터에 할 건지, 그리고 서비스 네임은 뭘로 할 건지, 태스크 개수를 몇 개로 가져갈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헬디하다고 느끼는 최소한의 헬디한 태스크의 수, 지금 여기서 50%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5개의 태스크가 있다면 적어도 3개는 살아 있어야 이 서비스가 헬디하다고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맥시멈 퍼센트가 200으로 되어 있는데 2배까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태스크의 수가 1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 배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금 전에 서비스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면서 저희가 어, 타스크를 여러 개를 원하는 수대로 배포할 수 있다고 했고 그걸 오토 스케일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포를 하려면 어떤 룰이 필요할 거예요. 그 룰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제약 조건, 즉 CPU나 메모리나 포트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ECS 클러스터 안에 어, 뒤에서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빈패킹처럼 차곡차곡 하나씩 채워가는 방법으로 했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첫 번째 인스턴스의 자원이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는 클러스터 제약 요건으로 어, 이 컨테이너에 대한 배치가 두 번째 인스턴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클러스터 제약 조건이고요. 커스텀 제약 조건은 저희가 이제 위치, 뭐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대한 위치라든지 아니면 인스턴스 타입, 특정 인스턴스 타입에서만 돌게 하라든지 아니면 특정 AMI만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정의한 속성, 사용자가 정의한 속성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제약에 대한 필터링을 해서 그쪽으로만 배치가 될 수 있게. 오른쪽 예를 보면 ECS Availability Zon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US East 1A인 친구들에만 우리가 배포를 하겠다. 이 서비스는 1A에만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제약 조건을 필터링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배치 전략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스팅트 오른쪽 네 번째 위에서부터 네 번째 보시면 디스팅트 인스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배치에 대한 전략입니다. 어, 서비스가 현재 이제 ECS 클러스터 안에 EC2 인스턴스가 4개가 있고 서비스가 뭐 8개의 타스크를 배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배포를 하라는 거는 하나 4개 인스턴스에 따로 배포하고 그 다음 또 하나 해서 총 인스턴스마다 2개씩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흔히 ELB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디스팅트 인스턴스 데모 서비스 오래 떠 있는 특정 TCP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그런 데몬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디스팅트 인스턴스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어, 실제로 우리가 ELB를 사용을 할 때 죄송합니다. ELB로 들어오는 이제 포트가 있겠죠. 우리가 HTTP로 서비스를 한다면 80번 포트로 서비스를 하겠죠. 그럼 그 80번 포트가 도커 컨테이너에 특정한 포트로 매핑이 돼야 되는데 이 도커 컨테이너들은 다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웹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80번에서 리스닝을 하고 있다면 이 매핑은 EC2 인스턴스 80번과 컨테이너의 80번이 되기 때문에 같은 EC2 인스턴스 안에는 동일한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가 없죠.
제약이 되죠. 왜냐하면 호스트 포트는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ECS 클러스터 안에 EC2 인스턴스가 4개가 있다면 이 타스크는 4개를 서로 다른 디스팅트 인스턴스에 뿌린다. 이런 형식의 설정을 많이 하시겠죠. 물론 뒤에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ALB를 사용하시면 방금 전에 그런 제약은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최종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이제 뭐 찾아가는 그런 이제 그 최후의 이제 필터를 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 맞는데 이게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될 건지 아니면 QA 그 환경에 배포될 건지 아니면 개발 환경에 배포될 건지 이런 필터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배치 전략에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빈 패킹이라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자원을 아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에 최대한 채우는 거예요. 태스크들을 채워서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 2개가 있는데 인스턴스가 첫 번째 인스턴스가 더 이상 태스크를 수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두 번째 인스턴스로 넘어가고 그러면 두 번째 인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50% 정도 차면 세 번째 EC2 인스턴스를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자원을 최대한 압축해서 사용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스프레드는 최대한 많은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펼쳐내는 겁니다.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어피니티는 어, 말 그대로 어떤 스티키니스를 가져가는 거죠. 특정한 태스크는 특정한 인스턴스로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그게 특정 인스턴스 제약은 아닌데 이 그 태스크들은 같은 인스턴스 안에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같은 인스턴스 안에 있을 때 성능상의 이점을 본다든지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스팅트 인스턴스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스턴스별로 서로 떨어져서 운영이 되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컨테이너 배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위쪽에 AWS ECS 커맨드를 보시면 태스크 데피니션, 그 클러스터, 사용할 ECS 클러스터는 ECS 데모고요. 태스크 데피니션은 myApp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카운트는 5개,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이어드로 5개를 배포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때는 우리가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2 2X 라지에 5개가 배포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럼 밑에 보시면 G2 2X 라지가 총 3개의 인스턴스가 보여요. 그럼 이 5개의 타스크가 실제 저 G2 2X 라지 쪽으로 뭐 디폴트로 펴지게 되고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이렇게 두 번째 타스크가 이제 배포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총 3개의 G2 2X 라지에 골고루 분산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컨테이너 배치 전략이죠. 다만 여기서는 인스턴스 타입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G2 2X 라지로 가는 걸로 봐서 뭐 딥러닝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보시면 이 경우는 특정 인스턴스 타입 및 에이지를 선택하여 배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카운트는 5개고요. myApp이라는 태스크 데피니션을 배포를 할 거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인스턴스 타입이 T2 스몰이거나 혹은 5로 되어 있죠. T2 미디엄이거나 즉 인스턴스 타입은 T2 스몰이나 T2 미디엄인데 엔드 조건이 또 있죠. 이때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US 이스트 1D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US 이스트 1A에 있는 T2 스몰 혹은 T2 미디엄 쪽으로 배포가 이 5개의 타스크가 배포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포를 해보면 T2 미디엄이나 T2 스몰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배치 전략은 이 경우는 총 9개의 타스크를 배포를 하는데요. 일단 플레이스먼트 스트래터지가 있습니다. 스트래터지를 스프레드로 정리를 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베일러빌리티 존별로 최대한 펼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인스턴스 타입이나 이런 제약은 없으니까 저 9개가 최대한 서로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돌아가면서 할당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들어가게 되죠. 최대한 펼쳐지는, 즉 AG를 사용해서 가용성을 높이는 그런 배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배치 전략을 보시면 이때는 어베일러빌리티 존별로 분산을 한 다음 빈팩, 메모리에 따라서 빈팩을 하게 됩니다. 즉 위에서 보시면 플레이스먼트 9개를 배포를 하는데 플레이스먼트 스트래터지가 스프레드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빈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에이지는 펼치는데 그 에이지 안에서는 하나의 인스턴스에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일단 에이지는 펼쳐지고 한 에이지 안에서는 같은 인스턴스에 배포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배치 전략은 사실 번호가 좀 틀렸네요. 5번인데 6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배치 전략은 총 3개의 디자이어드 카운트가 3이죠. 3개의 타스크를 배포를 할 건데 이때는 인스턴스 타입이 G2로 시작하는 그런 인스턴스죠. 그리고 디스팅트 인스턴스로 배포를 하겠다. 즉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림에서 보여지는 G2, 2x 라지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저 세 개의 타스크가 다 배포되지는 못하고 두 개의 타스크가 이렇게 배포가 될 겁니다. 두 개의 타스크가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배포가 되고 아래는 9개를 배포를 하는데 인스턴스 타입이 T2 스몰이거나 아니면 T2 미디엄이에요. 근데 디스팅트죠, 역시. 그런 인스턴스가 총 4개밖에 없었으니까 4군데에만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실제로 G2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면 하나가 더 타스크가 분배가 될 수 있고 T2 미디엄, T2 스몰이 추가가 되면 추가된 만큼 더 많은 타스크들이 배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콘솔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의 커스텀 에이지 밸런스드 스프레드, 에이지 밸런스드 빈팩, 아니면 그냥 빈팩, 그 다음에 호스트당 하나, 뭐 이런 형태의 서로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 컨스트레인트를 어, 저렇게 타입과 익스프레션 형태로 저장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니터링이나 로깅 쪽을 살펴볼게요. ECS의 모니터링이나 로깅 중에서 ECS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들은 각각 디멘전을 가지고 있죠. 디멘전이라고 하면 그 매트릭이 수집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와이드하게 클러스터 네임을 가지고 모여지는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이 있고 아니면 서비스 네임을 가지고 즉 서비스별로 모여지는 매트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지표는 CPU 리저베이션, 메모리 리저베이션, CPU 유틸라이제이션,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4개의 지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얼마나 많은 CPU 자원이 있는지 혹은 이제 얼마나 많은 CPU가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을 클러스터 와이드하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단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저 리저베이션이라는 걸 볼게요. 클러스터 인스턴스의 태스크들이 예약한 CPU나 메모리의 배분율을 나타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태스크 데피니션을 만들 때 그 각각의 태스크들이 사용할 CPU나 메모리의 양을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CPU는 뭐 토탈 CPU 유닛 형태로 이제 할당을 하게 돼 있고 메모리 같으면 어, 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사용하게 될 태스크 데피니션에 나와 있는 태스크별 사용 메모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분모가 되는 거는 한 인스턴스들, 클러스터 안에 있는 전체 인스턴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CPU나 메모리 자원의 총 합이 되고요. 분자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 클러스터의 어, 그 태스크들 정의되어 있는 태스크들에 의해서 리졸브 되어 있는 그 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유틸라이제이션은 현재 사용하는 거죠.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그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에 할당되어 있는 전체 리소스의 양이지만 여기서 분자는 오로지 사용된 양만입니다. 그죠? 위에는 리저브된 양. 즉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실 처음에 이제 태스크 데피니션과 태스크 개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러스터 전체 그 분량의 10%만 사용하도록 타스크를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위의 식이 사용이 돼서 10%가 리졸브 돼 있다. 근데 10%까지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유틸라이제이션을 봤더니 현재 1%만 쓰고 있더라. 이게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유틸라이제이션이 될 겁니다. 관리 콘솔에서도 쉽게 그런 매트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을 지금은 클러스터 와이드하게 보고 계신 거죠. 클러스터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틸라이제이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CPU나 메모리 기준 서비스에 지정된 태스크가 사용하는 CPU 및 메모리의 백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모를 보시면 태스크 데피니션에 리졸브되어 있는 총량과 서비스에 정의되어 있는 태스크의 수를 곱하고 있어요. 즉 정의된 총량입니다. 리졸브된 총량. 근데 분자에 있는 건 현재 사용량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의한 리소스 분의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양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서비스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에서 굉장히 사용해야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처럼 이런 경우 CPU 사용률이 400%고 메모리 사용률이 50%다. 이러면 오토 스케일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죠. CPU가 지금 오버커밋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스크 데피니션에서 사용해야 될 CPU 유닛이라고 정의한 것보다 지금 4배를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CPU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도록 즉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체 클러스터에서 인스턴스가 부족할 수 있겠죠. 현재 실제 타스크들이 사용하는 CPU 사용률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과 연계되는 그런 플로우를 만들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서비스 단위로 똑같은 매트릭을 확인하고 계신 거죠.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깅 쪽을 살펴볼게요. 로깅은 ECS 이제 컨테이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언제든지 살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깅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 AWS를 통해서 로깅 그 컨테이너들에 대한 로깅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라우드워치 록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클라우드워치 록스의 에이전트를 쓸 수 있는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좀 만들어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워치 록스 쪽으로 각 컨테이너들의 로그들, 필요한 로그들을 보내고 그 로그를 필요에 따라서 S3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집어넣어서 그 컨슈머를 통해서 소비를 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그 로그 엔트리가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그런 로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워치 록스에서 필터를 해서 특정한 상황이 되면 람다로 뭔가 액션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워치 록스를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에 연결을 해서 인덱싱을 하고 우리가 로그를 어떤 로그의 종류별로 따로 이제 인덱싱을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파싱을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단어들을 모으시거나 웹로그를 분석하시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워치 록스의 로깅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태스크를 만들 때 태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도커 컨테이너를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패키징 하시면 훨씬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클라우드워치 록스 로깅 드라이버를 활용하시면 로그 부분을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금 왼쪽은 ECS 쪽이고 오른쪽은 그냥 EC2 쪽으로 보여지는데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 거죠. 먼저 오른쪽부터 보시면 EC2 인스턴스 전체 ECS 클러스터 안에
EC2 인스턴스가 모자라서 CPU나 메모리가 모자라서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EC2에서 봐왔던 그런 이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즉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팔러시를 적용하고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이 ELB와 함께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 경우는 인스턴스가 추가되는 거죠. 그다음 왼쪽의 경우는 이거는 ECS 태스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엔진엑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서비스가 현재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태스크 데피니션에 정의한 CPU 양이나 메모리 양을 봤을 때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높다. 우리가 리설브한 자원 양만큼 이미 다 쓰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태스크를 더 만들어서 할당하는 그 배치하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서비스 안에서 태스크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의 오토 스케일링이 같이 묶여 돌아가는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던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리저베이션에 대한 그 매트릭을 사용하셔서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만드시고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팔러시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스크는 태스크대로 EC2 인스턴스, 클러스터 안에 EC2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대로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턴스 하나가 줄어드는 스케일인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ELB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 그 스케일 인이 돼야 되는 그 인스턴스 안에서 현재 돌고 있는 태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태스크를 드레이닝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드레이닝이라는 건 사실 버리는 거잖아요. 하수구인데 버릴 때 현재 돌고 있는 그 자원들을 잘 마무리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식을 가볍게 보시면 클러스터 인스턴스 중에 하나가 스케일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오토 스케일링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가 스케일인 이벤트에 의해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 상황에서 잠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을 수행할 때까지 EC2 인스턴스의 터미네이션을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훅을 이용해서 SNS에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라이프 사이클 훅에 들어와 있고 난 인스턴스 아이디는 이 인스턴스는 내 인스턴스 아이디를 넣겠죠. 나는 드레이닝 중이다라는 걸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ECS 안에 이제 밀어 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 람다 펑션 안에서는 이 태스크를 이 인스턴스 아이디에 할당되어 있는 태스크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ECS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라이프 사이클 액션을 컴플리트 하고 그냥 나가면 되겠죠. 즉 EC2 인스턴스를 그냥 터미네이션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 돌고 있는 타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still running some 타스크를 프린트를 하고 잠깐 이제 람다 펑션을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인터벌에 들어와서 폴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람다 펑션은 스케줄드 이벤트, 스케줄드 람다로 돌려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드레이닝이라고 마킹을 했기 때문에 ECS가 더 이상 그 해당 ECS 안에 있는 인스턴스에 새로운 태스크를 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들, 그 EC2 인스턴스에서 돌고 있는 태스크들이 다 그 마무리가 되면 드레이닝이 되면 그때는 저 드레이닝 마크를 없애고 라이프 사이클 훅을 컴플리트하고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드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로드 밸런싱 부분도 잠깐 살펴볼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포트에 대한 동시 매핑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데몬 형태로 도는 특정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컨테이너들, 타스크들은 인스턴스별로 하나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면 다이나믹 매핑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호스트 포트를 0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퍼머럴 포트를 동적으로 호스트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할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적으로 할당된 저 이퍼머럴 포트를 ALB가 알고 있기 때문에 ALB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외부 80번으로 온 트래픽을
ALB 쪽에서 32768이라는 포트로 던져주고 그러면 해당 EC2 인스턴스는 32768로 받아서 안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에 80번으로 던져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워크플로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에 동일한 리스닝 포트를 갖는 여러 개의 타스크를 할당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치에 훨씬 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엔진엑스로 웹 서비스를 할 때 그 동일한 일을 하는 엔진엑스가 같은 인스턴스 안에 여러 개가 뿌려져도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ALB를 사용했을 때는 좀 더 장점이 많죠. 뭐, 네. 이런 형태로 뭐그 ELB나 ALB를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HTTP나 HTTPS, 특히 HTTPS에 대한 터미네이션이 굉장히 쉽게 그 ELB에서 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1과 어플리케이션 2 이 사실은 저런 형태로 서로 다른 이제 API가 될 수도 있고 패스 기반으로 서로 다른 인스턴스로 보내야 될때 저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ELB로는 그동안 이게 쉽지는 않았죠. ALB로는 패스 기반으로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는 ELB를 사용을 했고 지금 첫 번째 EC2 인스턴스는 앱 1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앱 2.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리스너가 여러 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이 형태를 ELB만 가지고 뭐 패스 기반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ALB가 된다면 뭐 패스 기반으로 분리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ALB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 ALB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타겟 그룹이라는 걸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타겟 그룹을 패스 기반으로, 즉 룰 기반으로 할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앱이라는 패스 밑에서 이제 실제로 서포트를 할 타겟 그룹의 이제 컨테이너들은 위에 있는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 베타라는 쪽은 아래에 있는 초록색 컨테이너들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ALB의 타겟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컨테이너, 사실은 태스크입니다. ECS에서 정의한 태스크나 아니면 EC2 인스턴스, 혹은 최근에 들어간 기능으로 IP 어드레스를 매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엔드포인트까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도커의 CLI를 거의 다 지원하는 컴패터블한 그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만 제공을 하고요. 도커 허브 같은 퍼블릭한 레지스트리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는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일단 보안은 IAM 리소스 기반 정책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나 혹은 이제 전송 시 실제로 이미지가 그 전달될 때 이럴 때 전부 암호화가 되고 있습니다. HTTPS로. 그 이미지 관리는 ECS와 통합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서비스로 되고 있어서 반드시 ECS하고만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너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프렘에 있는 도커 환경의 레지스트리로서만 ECR을 쓰겠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도커 CLI와 통합이 되어 있고 관리 콘솔이나 AWS CLI를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고요. 가용성이나 성능 면에서 보면 이미지 자체가 저장되는 것은 S3에 저장이 됩니다. 잘 아시는 S3의 11.9의 가용성을 그 듀어빌리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리저널 엔드포인트, 즉 리전마다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셋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AWS ECR get login 커맨드로 특정 엔드포인트에 우리가 생성해 둔 레파지토리로 그 엔드포인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별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레파지토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커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도커 허브를 사용하는 방식대로 푸시하시고 풀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ECR에 로그인하는 게 불편하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AWS Labs GitHub 레파지토리 안에 거기에 대한 크리덴셜 헬퍼를 만들어서 넣어뒀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AWS CLI를 쓸 때 AWS 컨피규어를 해서 AWS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 JSON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듯이 마찬가지로 도커에 들어가는 ECR에 로그인하는 get 로그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좀 번거로운 거를 덜어드릴 수 있는 크리덴셜 헬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옵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길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 일반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구성 요소를 보면 레지스트리와 헬스 체크와 메타데이터 스토어가 있어요.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서비스를 등록하고 디레지스터하는 방법 혹은 그걸 저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헬스 체크는 서비스가 현재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의 뭐 서비스별 뭐그 오스, 맵핑이라든지 이런 여러 메타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메타데이터 스토어로서 스토어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ELB를 사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GitHub에 그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체 플로우를 보시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ELB 안에 그 서비스가 등록이 되는 경우 그, 그 이제 API 콜을 클라우드 트레일로 캡처를 해서 그거를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로 람다를 인보크해서 람다가 라우트 53에 있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에 사실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ELB와 서비스 그, 그 ELB가 사실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 엔드포인트가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등록된 포트, 리스너가 등록이 되면서 이제 포트가 등록이 됐을 거니까요. 그 포트를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ELB와 그 라우트 53에 있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에 쿼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S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는 ECSSD agent.co라는 고로 되어 있는 저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록이 될 때 그 리퀘스트를 역시 라우트 53의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의 SRV 레코드, 즉 저게 서비스 레코드입니다. 서비스 레코드 형태로 엔드포인트와 포트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람다 헬스 체크 파이썬 파일을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문제 있는 서비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AWS 랩스 안에 있는 GitHub의 그 샘플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금 인스턴스가 보이는데 그 인스턴스가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 저 에이전트가 해당 인스턴스에 배포되는 타스크들, 그 타스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들을 받아서 라우트 53의 호스트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의 SRV 엔트리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레지스트리에는 지금까지의 경우는 레지스트리는 전부 다 라우트 53 혹은 이제 ELB로 되고 있는 모습이죠. 뭐 라우트 53을 레지스트리로 쓰고 헬스 체크는 주기적으로 람다를 띄워서 라우트 53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쭉 이제 헬스 체크를 해보고 그 카운트를 저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디레지스터 할 수도 있겠죠. 언어베일러블 하면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고 메타데이터 스토어로서는 다이나모DB를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레지스트리로 아예 그냥 다이나모DB를 쓰고 헬스체크는 ELB의 헬스체크 기능을 쓰고 이런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전부 이제 그 직접 만들다 보면 항상 어려우니까 서드 파티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엔 콘술이나 etcd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AWS 컴퓨트 블로그를 통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콘솔을 가지고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ECS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컴퓨트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퀵스타트라는 AWS 퀵스타트라는 저희 파트너 제품들을 손쉽게 AWS 안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배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콘솔에 대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배포,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CS, ECR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아마존 ECS Continuous Deployment라는 그 GitHub의 그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WS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처럼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개발자들이 Git 컴패터블한 사실 뭐 AWS의 코드 커밋이라든지 아니면 Git라든지 이런 Git 컴패터블한 혹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소스 레파지토리에 소스를 업데이트를 하면 코드 파이프라인이 전체 이제 그 배포 파이프라인을 그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벤트를 통해서 레파지토리에 코드가 떨어진 이벤트를 통해서 코드 파이프라인이 실제 프로세스를 돌리고요. 그럴 때 이제 코드 빌드를 통해서 변경된 소스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해서 ECR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ECR 안에 이제 그 컨테이너의 이미지, 새로운 버전의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새로 리비전된 그 컨테이너의 버전, ECR에 올라와 있는 컨테이너의 버전을 반영해서 ECS에 있는 타스크나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태스크 데피니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태스크 데피니션이 업데이트가 되면 리바이스된 태스크를 가지고 서비스가 그 태스크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교체를 하겠죠. 그런 형태로 CD, Continuous Deployment 환경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AWS의 코드 시리즈들을 활용한 컨테이너에 대한 Continuous Deployment 예, 하나의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아까 그 Q&A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 답변들을 계속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별도로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녹화된 영상 혹은 이제 발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